안녕하세요. 제가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낼까 말까 여러 번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심하고 글을 쓰게 됐네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몇 해 전 겪었던 시댁 식구들과의 큰 사건을 적어볼까 하는데요.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리네요. 엄청 무섭고 두렵던 순간들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그럼 어떤 사연인지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3년을 하고 3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동갑내기여서 통하는 것도 많고 대화도 잘 돼서 친구 같은 부부로 지냈답니다. 금슬도 좋아서 결혼한 해에 바로 임신하게 됐고 이듬해 남편과 저를 반반씩 닮은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그이는 딸 가진 여느 남편들처럼 딸밖에 모르는 딸바보였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3년 동안은 안방보다 딸의 방에서 더 많이 잠이 들었답니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제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한 거라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며 딸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는 딸의 키를 옆으로 재며 흐뭇하게 웃고 잠드는 게 그이가 자주 하는 습관이었는데 나중엔 딸이 얼마나 자랐는지 재는 것도 하지 않고 자고 있는 딸아이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새벽까지 사업차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서 집에 들어오면 씻지도 않고 소파에 널브러져 자다가 이른 새벽에 출근했답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라 하진 못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니 이해를 했고 딸에게도 아빠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그이의 사업이 크게 자리를 잡고 여유가 있는 날이 왔는데도 예전과 같은 가정에 사랑을 주는 남편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들 남편도 무뚝뚝하고 무심하다며 남자들은 결혼 초반에만 표현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벽을 쌓아두고 사는 기분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남편만 이런 게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생각하고 그 일을 조금 더 이해해 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에게 무정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애정을 주는 게 보여서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딸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재밌게 놀아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처음엔 그이도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밖으로만 도니 딸과 함께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 진지하게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유진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예쁘고 귀한 딸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야? 당연히 그런 마음 들지. 그런데 내가 바쁜 사업가라서 시간이 없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주말에 골프 약속이나 술 약속만 몇 개 줄여도 충분히 시간 날 것 같은데.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골프 치고 술 마시는 게 일보다 더 중요해. 계약은 다 그런 자리에서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나가봐. 나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골프 치러 갈 거야. 그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거니까 괜히 전화하고 그러지 마. 유진이한테도 단돌이 시키라고. 괜히 아빠 보고 싶어 하면서 질질 짜게 하지 말란 말이야. 뭐? 당신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말... 진짜 너무한다. 너무 하든 말든 내가 이 집 가장이야. 돈 벌어다 주는 건 나 하나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나가. 저를 우습게 여기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딸에게 그런 못된 말을 하니 화가 머리까지 치솟더군요. 그래서 홧김에 남편의 머리통을 세게 때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시댁 식구들의 소개를 하자면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항상 시비조로 훈계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었고, 시아버지는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저희 세 식구가 시댁에 가서 시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모든 준비를 저 혼자 하게 됐답니다. 혼자서 전도 부치고 고기도 굽고 국도 끓이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며 훈수를 두고 감시했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잠만 퍼질러 자고 있어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아예 모르고 있었죠. 혼자 몸도 힘들고 시모년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차오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몰래 제 옆으로 와서 전부치는 걸 도와주셨답니다. 아가, 힘들지? 네 시엠이랑 시누이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구나. 괜히 너만 힘들게 제사상 차리게 해서 너무 미안하네. 내가 도울 테니 시킬 게 있으면 뭐든지 시키거라. 아버님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한테 일을 시키겠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들어가서 쉬세요. 그리고 괜히 어머님이 보시면 저만 혼나고 말 거라고요. 아이, 그런가? 아이, 그럼 몰래 도와주도록 하마. 아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가, 너 아범이랑은 사이가 좋은 거냐? 네? 네, 좋아요. 아버님 걱정하실 일 없으세요. 아이,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난 너희 두 사람이 예전과 좀 달라 보여서 혹시 이혼 같은 걸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거든. 세아가, 이 아범이 사고 치거나 힘들게 하면 나한테 이르거라. 그건 내가 아주 혼꾸녕을 내줄 테니까. 네, 아버님. 아주 든든하네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시댁 식구들에게 쌓인 감정이 스르르 풀렸답니다. 아마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시댁에 가는 것이 정말 싫었을 거예요. 여하튼 시댁에 가면 이런 식으로 시모녀가 저를 갈구고 남편은 무관심으로 있었어요. 시아버지만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죠. 남편의 무관심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 딸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도 학예회를 할 때도 까먹고 회사에서 일만 했답니다. 직원들이 여럿 있어서 일을 바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가족들에게 시간을 잘 내지 않았어요. 딸애는 많이 서운해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남편의 무관심에 적응이 돼 작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어린 것이 착해서 때도 쓰지 않고 아빠가 바빠서 자주 놀지 못하는 걸 이해해 주는데 엄마인 제가 딸을 볼 때면 안타깝고 미안하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 딸애가 10살이 됐고 제 나이도 어느덧 40대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이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무뚝뚝하고 밖으로만 돌았어요. 사실 제가 남편을 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했죠. 다이어트해서 예쁜 몸매를 만들어도 보고 많은 대화를 하려고 남편의 사업을 공부해서 가까워지려고도 해봤습니다. 제가 외모도 지식도 채워봤지만 그이는 변하지도 않았고 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여보, 나 다이어트하고 관리 많이 했는데 예쁘지 않아? 아, 살 뺐어? 어쩐지 달라 보이더라. 그래, 계속 열심히 운동해. 여보, 나한테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거야? 우리 같이 잠을 잔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당신도 마음 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우, 뭐 징그럽게 무슨 소리야. 부부끼리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우리도 이제 40대야. 28 청춘이 아닌데 내가 그럴 기운이 있겠어?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나가봐.
제가 몸매도 가꾸고 대화도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결과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저는 자식 키우는 것보다 남편의 관심을 받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5월 5일 어린이날에 딸애와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김밥도 싸서 소풍 분위기를 내며 놀 계획이었죠. 남편에게 어린이날이니 같이 놀자며 하루 시간을 내달라고 했더니 사업차 만날 사람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런지 제 딸은 덤덤하게 괜찮다고 말하고 저와 둘이 놀이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이어서 그런지 인파가 어마어마해서 입장하는 게 어려웠어요. 저는 오래 기다려서라도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가 딸과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애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할 것 같으니 다른 곳에 가자고 했답니다. 엄마, 여기 사람 너무 많아. 들어가려면 한참 걸리겠어. 우리 다른 데 가자. 응? 민경아, 지난주부터 놀이공원 가자고 졸라댔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놀다 가자. 아니야, 엄마. 들어가봤자 놀이기구는 거의 타보지도 못하겠어. 여긴 다음에 사람들 없을 때 오고 오늘은 한강공원이나 가자. 거기 잔디밭에 돗자리 펴고 바람 쐬면서 김밥 먹으면 좋겠어. 제 딸이 그렇게 말하니 바로 놀이공원 들어가길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려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많긴 했지만 저희 모녀가 돗자리를 펼 자리 정도는 있어서 공원 안으로 들어가 그늘진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풀고 김밥과 과일을 먹었어요. 강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니 시원하고 좋았죠. 그런데 잠시 후 김밥을 오물오물 씹고 있던 딸아이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아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회사 갔잖아. 아니야, 저기 봐봐. 아빠 맞아. 어떤 아줌마랑 있는데? 딸애가 가리키는 곳이 거리가 좀 있어서 눈에 힘을 주고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딸아이 말처럼 남편이 어떤 여자와 돗자리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그이가 그렇게 활짝 웃는 건 아주 오랜만이었죠. 저는 딸아이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그이와 상간녀 앞에 서자 두 사람이 크게 놀라더군요. 여보, 유진이랑 놀이공원 간다고 했잖아.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이야말로 사업차 만날 사람이 있다더니 여자랑 데이트하러 나왔구나. 우리 식구한텐 매번 시간도 잘 내지 않더니 그게 다 바람 피우려고 그런 거지? 이팔 청춘이 아니어서 기운 없다더니 이 여자 만나서 기운이 좀 나나 봐? 아이, 넘겨짚지 마. 이분은 우리 회사에 투자하신 분이야. 투자자? 당신은 투자자랑 한강에 연애하러 와? 다 걸렸으니까 이실 짓고 해. 유진이도 다 봤다고. 제가 속아주지 않자 남편은 맥주캔을 내려놓더니 희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쪽 내 애인이야. 이제 만족하냐? 아휴, 그냥 걸렸으니까 다 불어야겠네. 인사해. 내 애인이야. 파릇파릇한 20대라고. 뭐야? 이 나쁜 놈. 어린이날에 딸 앞에서 바람을 피워? 난 당신이 가정적이진 않아도 밖에서 이런 짓 하는 더러운 놈인 줄은 몰랐어. 남편은 제가 따지고 있는데 상간녀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휙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당장 소리 지르고 달려들려고 했는데 어느새 딸아이가 제 옆에 달려와 손을 잡고 있더군요. 저에게 아빠가 왜 여기 있고 옆에 있는 아줌마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며 남편이 일하는 사람과 잠깐 온 거라고 둘러대며 딸애를 안심시키고 나들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딸애가 집에 가자고 말했답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르고 유진이에게 신경 쓰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김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이는 제가 바보처럼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지 그날 있었던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어떻게 할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건강이 약해진 시아버지는 혈압과 당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길 반복하셨는데 이번엔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주 찾아뵀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말씀을 거의 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주 입원하시다가 남편과 시누이에게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한 식군이 따로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시아버지의 재산이 남편에게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이의 개인 재산이 많아질수록 제가 받을 위자료는 커질 거였죠. 남편이 수십억 재산의 주인이 되자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동생 집에 가서 잠시 신세를 지게 됐답니다. 곧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틀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도 변호사팀을 꾸려서 맞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저는 얼마든지 그러라고 말해줬습니다. 누가 봐도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이 더 악화되어 위독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아버지가 저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남편과 별개로 시아버지께는 자식된 도리를 하려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버님은 삐쩍 마르고 피부가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당뇨에 합병증이 심해져서 기력이 하나도 없어 보였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는 힘없는 손길로 제 손을 잡으시며 눈을 깜빡거리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가, 꼭 이혼을 해야겠니? 아들놈이 속을 많이 썩였어. 죄송해요, 아버님. 이혼은 해야겠어요. 그이랑 같이 사는 건 더는 의미가 없어요. 아이고,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미안하구나. 그런데 아가, 이 한 번만 생각을 달리 해주면 안 되겠냐? 이 노인네 소원이 손녀딸이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야. 내가 아범한테도 단단히 일러줄 테니 이 마음 고쳐주면 안 될까? 저는 굳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게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님은 치료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늘 다정하고 좋은 분이신데다 가끔은 친정아빠가 생각날 만큼 정을 많이 주셔서 장례식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빈소를 지켰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 바로 동생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남편과 시모녀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할 말이 있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과 유진이한테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그리고 당신 두고 다른 여자 만난 것도 깊이 후회하고 있어. 그 여잔 진작에 정리했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바뀐 거니? 그렇기도 하고 이제야 내가 부족한 놈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었어.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 바람을 피웠어,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사과해도 모자라겠지만 내 사과 받아줘. 그리고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보자. 아니, 싫어. 이미 늦었어.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내 마음은 달라질 게 없어. 이혼 재판 날에 보도록 해.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돌아서는데 이번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절대 이런 행동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무슨 이유인지 아주 슬픈 표정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유진애미야, 나도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 뜻과 같다. 유진이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이놈의 자식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가 모질게 굴었던 거 만회할 기회를 주거라. 이렇게 부탁하마, 애미야. 새언니,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앞으로 갚아나갈 수 있게 기회 주세요. 우리 오빠랑 이혼하지 말고 두고두고 혼내면서 사세요. 앞으로는 언니 편이 돼서 지낼게요. 아빠가 저한테 언니의 진짜 동생이 되라는 유언대로 살게 해주세요. 남편에 이어서 시모녀까지 저에게 용서를 구걸하더군요. 제가 고된 시집살이를 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었고 바람난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딸이 있는 동생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이혼 재판일이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동생 집을 찾아와 또 사과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확실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절대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애미야, 정말 안 되겠니? 내 아들이 용서가 안 돼? 우리와 한 식구로 지내는 게 그렇게 싫으니? 그럼 애미야, 이 노인네 소원 하나만 들어줘라. 마지막으로 여행 같이 다녀오자. 이별 여행이든 화해 여행이든 뭐가 됐든 일단 같이 마음을 비우고 여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진심을 들여다보자. 여행이요? 어머님, 다음 주가 이혼 재판일인데 여행을 가자뇨. 전 이미 마음 떠났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이 노인네 말 좀 들어줘라. 마지막 기회 달라는 거니까. 여행 다녀와서도 마음 바뀌지 않으면 그땐 널 놓아줄게. 시어머니가 뭐라 떠들든 한 귀로 흘리고 무시해버렸는데 제 딸아이가 옆구리를 콕콕 찌르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말대로 한번 다녀와봐. 응? 유진아, 엄마가 이혼하는 거 싫어? 모르겠어. 그냥 여행 다녀와서 엄마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 유진이도 같이 다녀올까? 할머니가 어른들끼리 가는 여행이라고 했어. 나는 다음에 데려가 준대. 난 엄마가 재밌게 놀다 왔으면 좋겠어. 으이그, 이 착한 것. 그래, 유진아. 엄마, 할머니랑 고모랑 아빠랑 며칠 여행 다녀올게. 딸아이의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이별 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정했답니다. 여행지는 시어머니가 가고 싶어하는 동남아시아로 가기로 했어요. 라오스라는 처음 듣는 나라였죠. 경치도 아름답고 물도 맑다며 시원한 여행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어색하게 식구들과 나란히 앉아 비행을 하고 도착해 숙소를 잡았습니다. 시누이가 방을 2개 잡았는데 방 하나를 저와 남편이 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시어머니한테 저와 방을 바꾸자고 했답니다. 평소라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실 분이었는데 이별 여행에서는 아주 침착하고 고분고분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네요. 그렇게 저희 4사람은 짐을 풀고 운전기사의 차에 올라 관광지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이혼하지 말자는 부탁을 아주 지겹게 했답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으니 제발 그만 말하라고 했더니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하면 그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이 여행이 마지막 이별 여행이라는 생각을 꺾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이혼하는 게 100번 낫겠다 싶었죠. 제가 계속 싫다고 대답하니 남편도 지쳤는지 말은 그만하고 여행지에 대한 대화만 시도했습니다.
라오스는 후진국이긴 하지만 자연이 훼손되지 않아 아름다운 곳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렇게 3일차가 되자 운전기사의 차에 올라 한참 동안 비포장길을 달렸습니다.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아 시누이에게 관광지에 가는 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라오스의 하이라이트를 가는 중이라며 기대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더 달려 방비행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조금 내려가면 강가가 있다며 손짓을 하는데 자기는 차에서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길에서 강이 보이는 곳까지는 한참의 시간을 걸어야 했어요. 이윽고 좁고 구불거리는 길을 걷고 나서야 드넓고 푸른 강이 아름답게 펼쳐졌답니다. 저는 너무 황홀해서 감탄사를 자아냈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입을 떡하니 크게 벌리며 감동했어요. 저희는 강가 앞에서 걸어가 곧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관광객이나 현지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왜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이런 명소에 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 여긴 관광객들한테 알려준 곳이 아니래요. 우리를 데려다준 운전기사가 가족들하고 가끔 오는 곳이래요. 우리가 운전기사를 잘 만나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새언니, 제 가방에 튜브 있는데 같이 바람 좀 채워주실래요? 우와, 물 안에 들어가자고요? 너무 신난다. 당연히 들어가야죠. 언니를 위한 여행이니까 실컷 수영하고 놀아봐요. 시누이가 가방에서 튜브 하나를 꺼내 저와 교대로 입으로 바람을 채워나갔습니다. 이윽고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가자 저에게 튜브를 주고 시누이는 그냥 수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새언니 수영 못하시죠? 그러니까 튜브는 언니가 하루 종일 쓰세요. 나랑 오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필요 없고 엄마는 여기서 발만 담그시고 있겠다네요. 아, 네. 그럼 튜브는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가요, 아가씨. 제가 신이 난 얼굴로 말하자 남편이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기분 많이 좋아졌지? 우리가 한국에 돌아갈 때는 다 풀렸으면 좋겠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수영이나 하자. 제가 튜브를 몸에 끼우고 강으로 먼저 들어가자 시누이와 남편이 따라 들어와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튜브를 이리저리 밀어주며 재밌게 해주려고 했어요. 여보, 저기 폭포수 내려오는 곳까지 밀어줄게. 저기 물 맞으면 머리숱 많아진대. 뭐야? 그럼 내가 머리숱이 적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좋을 거라고. 당신은 머리를 빡빡 밀어도 예쁠 거야. 남편은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었는지 그동안 무뚝뚝하고 무심한 모습을 여행 중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가에서 놀며 남편을 용서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저와 딸을 대해주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강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누이가 물에서 성급하게 빠져나가더군요. 왜 그러나 싶었는데 배를 만지며 화장실이 급하다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딜 가셨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어쨌든 저는 손을 흔들며 빨리 다녀오라고 소리쳤죠. 여보, 아가씨, 빨리 다녀와요. 새언니 잘 있어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그러자 시누이가 중지를 들어 올리며 손가락 욕을 하더군요. 남편이 두 손을 입에 모아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재밌게 놀아. 1년 뒤에 찾으러 올게.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는 왜 나한테 뻑큐를 하는 거야? 여보, 사라지기 싫으면 열심히 헤엄쳐야 할 거야. 그럼 우린 이만 간다. 가긴 어딜 가? 다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안 되겠어. 나도 당장 나가서 혼자 한국 가야겠어. 제가 튜브를 탄 채 열심히 팔을 젓고 있었는데 튜브에서 바람이 절반 이상 빠져 있더군요.
일부러 구멍을 내고 저를 강가에 버린 것 같았습니다. 헤엄을 열심히 쳐봤지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저는 곧 물에 가라앉게 됐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팔과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물을 많이 먹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이 시댁 식구들은 제 가방을 가지고 사라졌더군요.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탈출하지 못하면 물귀신이 되고 말 거였죠. 코와 입으로 강물을 집어삼키며 젖먹던 힘을 다해 육지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사히 강가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흙바닥에 누워 기침을 수십 번 하고 폐에 찬 물을 토해냈습니다. 30분간 몸을 회복하고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가방도 가져갔고 차도 떠났으니 혼자 어떻게 멀리 있는 숙소로 갈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일단 울퉁불퉁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걷다 보면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 믿었죠. 1시간 정도 걸었더니 움막 같은 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이제 살았구나 하며 움막 앞에서 문을 두드렸죠. 이윽고 서양 관광객이 나왔는데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다들 뭔가에 취해서 허공에 손을 뻗어대며 춤을 추고 있더군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도와달라는 헬프미를 연신 외쳤는데 약에 취한 외국인들은 들어오라고 손짓만 했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도망치듯 뛰어서 그곳을 벗어났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었는데 원시적인 곳이라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너무 무서워서 두 다리가 후들대더군요.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꼭 제 앞에 나타날 것 같아 걸음을 서두르지 못했답니다. 몇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걷기만 해서 갈증이 심하게 나고 기운도 없었어요. 그래도 큰 길이 나올 때까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쉬지 않고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걷고 또 걸어봤는데 제 눈앞에는 우거진 숲과 마른 땅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탈진 상태가 와서 머리가 어지러웠고 너무 피곤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기절하듯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누군가가 저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눈은 쉽게 떠지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잠을 자고 눈을 떠봤더니 제가 누워있는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누군가 탈진에 쓰러진 저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였죠. 링거의 수액이 미끄럼을 타고 제 손등에 꽂힌 바늘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박재현 씨, 정신이 드십니까? 전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대사관이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여기로 데려온 거죠? 박재현 씨가 가족들이랑 같이 라오스에 오셨죠? 그런데 돌아가는 비행기엔 박재현 씨가 타지 않았더라고요. 신고도 하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라오스 경찰에 한국 관광객 실종이 의심된다고 신고해서 박재현 씨의 마지막 통신 기록을 조회해봤습니다. 이 방비행이 강가로 뜨더군요. 거길 식구들과 같이 가셨던 겁니까? 그 강 무서운 곳이에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 강에서 실종됐다고요. 그래서 여기 현지 사람들도 그 강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별 여행이든 화해 여행이든 모두 포장된 말이었고 저를 그 강가에서 실종시켜버리는 것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구해준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 숙소에 대신 전화를 걸어줬는데 제 짐과 여권은 예상대로 사라지고 없다고 했죠. 그래서 직원의 도움으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서 라오스 땅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그 사람에게 나중에 꼭 보답하러 돌아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식구들을 어떻게 응징해줘야 할지 궁리해봤습니다. 시모니아와 남편을 끝장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을 검색해 탐정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형사 출신의 탐정이라 믿고 맡겨보기로 했어요. 식구들이 저에게 왜 그런 몹쓸 짓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범죄에 가담한 증거를 찾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탐정은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해 시댁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나왔어요.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을 아주 쉽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탐정의 차 안에서 뭔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밤이 되자 남편과 시누이가 시댁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저에 대한 대화만 나누면 증거는 수집이 되는 거였어요. 이윽고 시모니아와 남편의 대화가 들려왔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더군요. 그냥 떨구려고 멀리도 다녀왔네. 그냥 지금쯤 저 세상 갔겠지? 오빠,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기적이야. 그 강에서 빠져나왔다 해도 원시적인 곳에서 걸어 나오는 건 불가능해. 우리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확실하다고 했다니까. 좋았어. 그럼 내일 실종 신고하면 되겠지? 경찰서 가서 슬픈 척 연기하면서 여인간 아내가 실종됐다고 신고 접수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 오빠가 그녀한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은 바로 실종이라니까. 배우자가 실종되고 1년 지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내가 동생 하나는 참 잘 뒀어. 마누라 년이 이혼 소장 날려서 변호사한테 가봤더니 최소 재산 절반은 줘야 한다더라고. 내 뒷바라지를 10년 넘게 해준 데다 내가 바람까지 폈으니 안 주고는 못 넘어간다 그러더라. 그리고 마누라 년이 우리 아버지가 유산 물려주니까 그때서야 이혼 소장 날리더라고. 아주 교활한 년이라니까. 난 곰탱이처럼 내가 바람 피워도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 뜯어내려고 계산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어. 여하튼 뭐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아. 엄마도 이제 속 시원하지? 그렇고 말고 그 재수 없는 년한테 무릎까지 꿇고 빌었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범, 네가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할 방법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년한테 비굴하게 용서 빌었다. 물론 연기지만 얼마나 치욕스러웠는 줄 아니? 하여튼 너 위자료 한 푼 안 주게 됐으니까 엄마한테 5억 정도만 내놔라. 5억? 알았어. 뭐 수고비는 줘야지. 희정인 아버지 유산 절반 받았으니까 수고비 안 받아도 되지? 그래, 난 됐어. 그 망할 년을 사라지게 한 것만으로도 쾌감이 절정에 다다랐으니까. 이번 여행은 잊지 못할 거야. 아우, 짜릿해. 희정아, 그런데 만약 마누라 년이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빠, 재수없게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침 3번 뱉어. 미안. 세 사람은 저를 실종시켜서 위자료를 물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종된 채로 1년이 지나면 호적 정리가 바로 되니 남편이 편하게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이를 꾸민 시댁 식구들을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탐정차에 내려서 시댁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탐정이 저를 부르며 말려봤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저는 시댁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었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과 시모녀가 귀신을 봤는지 면상이 샛노랗게 질려버리더군요. 남편은 입에 물고 있는 사과를 떨어뜨리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오긴... 비행기 타고 왔지. 세 사람 덕분에 내가 개고생을 좀 했지. 이 아가씨, 나한테 뻑큐 날렸지? 그거 돌려주러 왔어, 이 짐승 새끼들아! 그렇게 소리치고 남편 머리채부터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따귀를 내려쳤죠. 그러자
시누이와 시모가 제 양팔을 잡더니 바닥에 눕혀 못 움직이게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우라질. 인연이 살아 돌아왔잖아. 희정이, 희준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참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엄마, 인연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지? 이건 불가능해. 아이, 젠장. 엄마, 다른 방법이 있어. 인연이 아직 신고는 안 했으니까 혼자 온 거 아니겠어? 그럼 다른 데 데리고 가서 버리고 오자. 한국에도 찾아보면 빠져나오지 못할 곳이 있을 거라고. 시누이는 저를 보고 조금도 놀라지 않고 다음 계획을 서슴없이 말하더군요. 정말이지 사이코패스가 확실했습니다. 제가 양팔을 잡힌 채 발버둥 치자 남편이 제 따귀를 날리며 소리쳤어요. 이 거머리 같은 년아,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사라질 것이지 뭐 한다고 살아와서 이 사달을 내. 아이 짜증나. 위자료 안 쓰고 이혼하려고 했더니 일이 존나게 꼬여버렸네. 야, 인연 어디 새우잡이나 염전 노예 이런 데 버리고 올 수 없을까? 요즘엔 그런 거 없나? 오빠, 지금 시대에 무슨 새우잡이를 찾고 염전 노예를 찾아. 일단 인연 가두고 머리 맞대서 좋은 곳 찾아보자. 인연 놓치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제가 괜히 흥분한 상태에서 들어와 이를 그르친 것 같아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탐정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군요. 그가 왜 탐정인지 알 것 같은 순간이었죠. 탐정의 등장에 세 사람은 누군데 멋대로 들어오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탐정은 씩 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아, 내가 주먹을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이, 그 여자 놔줘. 너 뭐야? 내 마누라랑 바람이라도 난 놈이냐? 별로 설명하고 싶진 않네. 그냥 빨리 덤벼라 이 개자식아.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탐정은 복싱 자세를 취하며 피하더니 남편의 얼굴과 가슴, 배를 연타로 갈겼습니다. 그이는 배를 움켜잡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며 꺽꺽 소리를 내며 쓰러졌답니다. 이어서 시모녀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아채고 거실 바닥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리곤 귀싸대기를 한 대씩 날리고 끝을 냈답니다. 제가 하려던 걸 탐정이 대신해 준 거죠. 그는 저에게 괜찮냐고 묻더니 자기가 후배 형사들을 불렀다며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답니다. 박재윤 씨, 신고했습니다. 제 후배 형사들이 오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리시죠. 네, 고마워요. 그런데 이것들 다들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탐정이 경찰을 불렀다고 말하자 남편과 시모녀는 바로 제 앞에 넙죽 엎드리더군요. 빠져나갈 길은 제가 신고를 취소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아가, 이러지 말자. 우리가 어리석게 널 해외에 두고 온 건 잘못했단만 무사하게 잘 돌아왔으니까 된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위자료 줄게. 그러니까 경찰들 오면 오해가 있었다고 돌려보내라. 새언니, 라오스 여행은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우리가 장난을 짓궂게 해서 속상하셨죠? 언니, 괜히 일 크게 키우지 말고 가족끼리 해결해요. 오빠가 달라는 대로 위자료 줄 거니까 여기서 그만하자고요. 오빠, 위자료랑 양육비 다 해줄 거지? 그럼 물론이지. 여보, 내가 달라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경찰은 여기서 빼자. 이렇게 빌게. 세 사람이 빌긴 했지만 잡혀 들어갈까봐 최후의 수단으로 용서를 비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뺨을 거세게 날리며 말했어요. 이 나쁜 새끼야. 너 이제 인생 종쳤어. 어린이날 당신 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러 가? 너 매년 이런 식이었지? 여보, 그 문제는 나중에 말하면 안 될까? 일단 경찰들 오면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대화로 풀어보자고. 여보, 난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줄 수 있고 나랑 다시 시작할 마음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의향도 있어. 뭐? 새롭게 시작한다고? 내가 미쳤냐?
마누라를 해외에 실종시켜버리는 개같은 짐승놈이랑 계속 살게? 안 되겠다. 넌 그냥 매가 답이야. 경찰들 올 때까지 실컷 맞아봐. 저는 남편의 양뺨을 두 손으로 심벌질을 치듯이 짝짝 소리를 내며 갈겼습니다. 그리고 시모녀도 똑같이 뺨을 갈겨주며 이게 꿈이 아닌 생시라는 걸 제대로 느끼게 해줬답니다. 이윽고 탐정의 후배 형사들이 시댁으로 들어왔고 남편과 시모녀를 많은 혐의와 범죄 공모죄로 수갑을 채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모든 혐의를 발뺌하며 변호사만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나눈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한 건 증거가 안 된다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더군요. 제가 라오스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형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와 재판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나올 수 있으니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열심히 굴리다가 곧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라오스에서 저를 구해준 대사관 직원이 말이죠. 라오스를 떠나며 연락처를 교환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증인으로 참석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도 휴가를 받고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했답니다. 이로써 증인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의 재판이 열렸는데 공갈, 사기, 감금, 범죄 공모 등 많은 죄명으로 10수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으로 가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피해 보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지급하기로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남편은 알거지인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시누이는 감옥에 갇히며 신랑한테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토해내서 똑같이 알거지가 돼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 명의로 된 게 없어서 그냥 알거지인 상태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저를 해치려고 했던 새 짐승들은 오래오래 감옥에서 썩게 되며 사건이 끝이 났답니다. 저는 수십억의 돈을 가지게 됐고 사랑하는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라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할머니와 고모가 어딜 갔는진 말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좀 더 크면 그때 가서 솔직하게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크고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냐고 물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 트라우마로 견디기 힘들 것 같기도 했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큰 돈이 있으니 딸에게 해외에 가서 살아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딸아이는 지구본의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가리키며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답니다. 저는 외국 어디가 됐든 딸과 함께라면 상관없어서 무조건 좋다고 말하고 이민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딸아이와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저희 둘만 있는 건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만난 새 남편과 그의 아들과 넷이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자라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으로 재밌게 살고 있답니다. 새로운 남편과 결혼해 제가 10년을 함께 산 전 남편을 떠올리니 진작 이혼할 걸 하는 후회가 막심하게 들었습니다. 가정에 무관심한 전 남편과 살았던 나를 떠올리면 아직도 속이 쓰리고 아려온답니다. 여러분은 제 전 남편 같은 사람과 살고 계시진 않겠죠? 만약 그렇다면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